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전국적으로 가랑비가 좀 내린다고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우산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날씨는 굉장히 포근합니다. 이 포근한 날씨답지 않게 전국은 얼어붙고 있는데요. 자, 이 전국 얼마나 오래 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총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새누리당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안 됩니다. 보수정당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모여서 비상시국회의를 연 뒤에 합의한 성명이 담긴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박근혜의 퇴진이라는 구호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해체하라라는 구호마저 나왔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구호라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번 사태는 진보 보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는 정권의 위기여야 하지 진보나 보수와 같은 이념 지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재편은 불가피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양날개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 이때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운명을 바라봐야 할 겁니다. 무관한 척 코미디 그만하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사람 정규에 은퇴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박 대통령의 탄핵 또는 퇴진을 주장한 데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들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국정농단을 알았는가 하는 부분부터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겁니다.
만약 이들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이 워낙 비상식적, 아니 초상식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쓰나미로 모든 이들과 연결시키는 것,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이러려고 뉴스 봤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분노를 담은 국민들의 한숨이 정말 끊이질 않고 있죠.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를 접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그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자괴감을 넘어서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 그 수습은 이제 정치권의 손을 떠났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 이후의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말에 대기업 총수들이 무더기로 소환이 됐죠? 예,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예. 대기업 총수들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무더기로 소환하는 것도 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2002년,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때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했는데 이번에 이틀간, 지난 주말 이틀간 12일, 13일 이틀간 7명의 대기업 총수를 거의 정광석화 일사천리로 소환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가 있고요. 여기에서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개입, 압박이 있었는지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35억 원을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편법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늦어도 16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을 조사할 때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모든 대기업 총수들 조사를 비공개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은 비공개를 해왔던 그 관례를 따랐다라는 라는 설명이고요. 예. 기업들도 비공개를 소환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뭐 지금 방금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검찰이 청와대 문거리 권력 3인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서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소환 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뭐 줄줄이 소환이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아시아 태평양 12개 나라의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집단적 자유무역 협정이죠. TPP라고 그러는데 이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폐기하기로 했네요. 예? 예, 형식적으로는 버락 오바마 현재 미국 대통령, 미 정부의 의회 비준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TPP가 발효가 되려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원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찬성 없이는 이 TPP가 발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 과제로 TPP 탈퇴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미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거기에 따른 것이죠. 이 불공정한 무역협정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후보자 때부터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TPP를 즉각 탈퇴를 요구하겠다, 내지는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남은 게 취임 200일 내, 취임 100일 내 TPP를 탈퇴하겠다라고 했으면 200일 내 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무효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될지 가만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TPP에 우리나라는 참여를 안 했었죠. 그죠? 맞습니다. 초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할 필요 없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뒷북가입 이런 비판도 받았었는데 예. 이 TPP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 자유무역입니다. 예.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12개국의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일본이 여기 들어가서 상당한 많은 혜택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모든 수출에서 특히 제조업에서 경합관계인 일본과 경합관계인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 무역협정, 한미 FTA도 포함하겠죠. 이걸 재협상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오는 17일에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으로 와서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을 하겠다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날 18일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박 대통령 참석하지 않죠. 예. 황교안 총리가 대신 참석합니다. 총리가 대신 가는데 여기 한중일 뭐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도 여기에 참석하지 못해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많고요. 결국에 최순실 사태가 한국의 외교 공백으로까지 통상 외교 공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TPP 협정 참여하는 건 우리나라 정부가 모처럼 성견지명을 본의 아닌 성견지명이던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본의 아닌. 예. 근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벌써부터 말 바꾸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아까 나프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멕시코 장벽 뭐 이런 거 좀 뒤로 빼는 것 같아요. 예? 뭐 후보자일 때 반드시 표를 얻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찬성, 자기 팬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 아직도 반 트럼프 시위가 계속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대파를 품기 위한 이런 유화적인 정책으로 비현실적인 공약을 걸러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벽 관련 부분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쌓겠다고 했죠. 뭐 추방공까지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이거 거의 뭐 시들해지는 것 같고요. 무역 장벽, 특히 중국 관련해서 보복 관세를 40%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다시 협상을 하겠다.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 예. 금리도 저금리 인간이라고까지 본인을 트럼프 후보는 얘기했죠. 미스터 저금리였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0조 달러, 1조 달러의 어떤 그 뉴딜 정책, 트럼프식 뉴딜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계속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금리가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도 어떻게 쓸지 모르고요. 오바마 케어 강력 반대라고 했지만 두 개 조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후보일 때하고 대통령일 때하고 상당히 상황이 다르고요. 이런 자체가 뭐 비현실적인 공약을 걸러내고 있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 단독 영수회담입니다. 양자 영수회담을 제안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단판을 짓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 지금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내일이죠.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5차전 우즈베키스탄전이 내일 열리는데 예.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 선수 캐나다전에선 뛰지 못했는데 내일은 나와요? 예, 선수별로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1일에 캐나다전이 있었는데 이때 이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 또 이재성 선수가 이 부상 또 이 컨디션 난조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훈련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는데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내일 경기 출전이 예상되고요. 이 훈련 도중에 이 발등에 부상을 당했던 이청용 선수는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청용 선수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이 황희찬 선수가 공백을 메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기성용 선수도 이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내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내일 만에 하나 지면은 말이에요. 예. 이거 얘기 복잡해질 거요? 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4.5장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내일 지게 돼서 우리가 1, 2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만약 3위로 밀려나게 되면은 이 플레이오프를 겪어야 됩니다. B조 3위 팀과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이긴 팀이 다시 대륙별 플레이오프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본선 티켓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복잡해지는 거죠. 슈틸리케 감독의 운명도 조마조마하겠어요. 예, 내일 경기 결과를 그렇죠. 많은 기자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실업축구리그에서는 울산 미포 현대조선이 모기업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해체가 됐다고 하는데, 예? 이 마지막 경기에서 실업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19년 역사를 마감했네요. 예?
이 지난 토요일에 이 실업축구입니다. 이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있었거든요. 네. 이 울산의 현대미포 조선이 이 강릉시청을 이기고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승 직후에 김창경 감독의 소감은 착잡하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이 19년 역사에 울산 현대 미포조선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 산업이 불황을 겪다 보니까 모기업이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 팀을 해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이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19년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이 팀 해체를 알면서도 이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유종의 미를 거뒀거든요. 우승을 차지했는데 팀이 해체돼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 김창경 감독이 착잡하다는 소감을 털어놓은 건데, 이 선수들에게 그래도 이 꿈을 잃지 말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으네요. 그럼요. 그래야죠. 자, 그리고 동계 종목이 확실히 좀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예? 동계 종목에서도 이제 우리 선수들이 좀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그 매스 스타트에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네요. 이 국제 빙상 경기 연맹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매스 스타트에서 이승훈 선수가 이 막판 스퍼트로 승부를 가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7분 15초 22로 결승선을 통과해서 이 프랑스의 알렉시스 콩틴 선수를 0.06초 차로 따돌렸거든요. 네. 이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에이스답게 세계 정상급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 평창올림픽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도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뭐 그렇게 막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약간 이 몸 생각하면서 좀 이 체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출전한 모양이더라고요.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무릎이 안 좋죠. 1차 레이스에서는 좀 6위와 7위에 그치면서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대단해요. 예. 대단하죠. 예. 또 봅슬레이 2인승 김동현, 전정린 선수는 북아메리카컵 2차 대회에서 금메달 따냈네요. 이 봅슬레이 2인승에서 그동안은 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세계 랭킹 2위에 오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었거든요. 봅슬레이 2인승에 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김동현, 전정린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 김동현, 전정린 선수 북아메리카컵 2차 대회에서 1분 51초 84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1차 대회에서 은메달 따냈던 원윤종, 서영우 선수는 이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2차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쇼트트랙은 뭐 여전히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이네요. 금메달 휩쓸었죠. 이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둘째 날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여자 1500m와 1000m 그리고 남자 1000m를 모두 석권했거든요. 이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입니다. 이 최민정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김지유 선수가 여자 1000m, 또 임경원 선수가 남자 1000m를 석권했는데 남자 1000m에서는 황대현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1, 2위를 모두 다 우리 선수들이 차지했습니다. 프로배구에서는 한국전력이 2위로 올라섰는데 이번 시즌 한국전력이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남자 배구에서 한국전력이 그동안 만년 하위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심상치가 않은데, 이 프로배구 V리그 개막에 앞서서 열렸던 이 컵 대회에서 창단 후 첫 우승을 차지하더니 어제 우리카드를 3대1로 이기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삼성화재, 우리카드를 다 제치고 2위인데요. 이 한국전력의 돌풍이 시즌 막바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배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장렬하는 태양과 넘실대던 젊음은 계절과 함께 사라지고 텅 빈 해변을 홀로 걷는 가을 남자의 고독은 뭐야? 나 이거 깨진 유리 조각이잖아. 아이고 아파라. 완전히 분위기 깨네. 어머, 김정균 씨, 괜찮으세요?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들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버려진 바닷가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보석이나 인테리어 용품, 장식용 타일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가을 남자가 안심하고 분위기 좀 잡을 수 있게 업사이클링은 더 가까이, 쓰레기 해양 투기는 저 멀리,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탤런트 김정균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등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영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하이마트 모델 이시영,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의 정신. 하나, 김치냉장고, TV, PC를 훌륭한 가격에 제공한다. 둘, 화끈한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셋, 총 1억 원의 상품권을.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예, 8시 34분 2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사고 소식이 매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 목간 지점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뒤쪽으로 정릉램프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4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강동대교부터 성수대교
성산대교,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다만 강변북로의 경우는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서강대교부터 다시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 노들로에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강 동쪽으로 가는 길 여의 하리나드목 지난 지점 2차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부근의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언제나처럼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처럼 그래도 출발합니다. 이종근입니다. 예,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아침 새조국을 여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서영호입니다. 예. 자,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볼 부분, 많은 말이 필요가 없죠.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 모인 100만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거 두들기고 하는 기분도 아닙니다, 사실. 경찰 추산 26만 명, 주최 측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하철 이용객의 증감 숫자로 각 언론들이 이날 참여한 인원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서울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의 기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얼마냐. 총 125만 9,013명의 규모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이 얘기하는 100만 명이라는 게 이게 이 과장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두 분 나가셨습니까? 네, 어찌됐든 저도 80년대 이제 학생이었고, 80년대, 90년대를 통과하면서 이 시내 중심가의 시위를 그래도 꽤 많이 지켜봤는데, 정말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빼곡하게 이어지는 그런 그 인원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처음 봤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광우병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순신 장군 동상 앞부터 차단을 했고 또 하나는 종로 광화문을 다 차단을 해가지고 이게 직선으로 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날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저 광화문 진짜 문 앞까지 그리고 남대문까지 종로 1가 그리고 이쪽 경향신문사 그쪽 이 가로는 신문로 그쪽 방향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문자 그대로 최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 소장님 나가셨어요? 네, 나가셨습니다. 예. 6월항쟁의 그 거리를 30년, 40년이 지난 또 토요일 날로 달렸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위대한 국민들의 시민혁명, 명예혁명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 현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자리에 모이신 시민들이 분노와 증오가 아닌 주권자로서의 책임과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으로 아주 진지하게 집회에 참여하고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는 게 대단히 인상 깊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국가를 능멸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은 반국가 세력, 반공화주국의 헌법 파기자들에 대해서 단죄를 할 것을 준엄히 선언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를 뜯어먹은 부패의 사슬을 고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고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자리였던 것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엄중한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 긴급 영수회담을 제의해서 아예 단독 1대1로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 지금 이러고 있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국장님. 일단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저께 정치권에서 두 가지가 의미 있는 어떤 그 변화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탄핵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김무성 전 대표가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
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전방이죠. 여당, 제1야당, 그 다음에 그 가장 좌편인 정의당까지 정치권에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곧 이제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충분히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추미애 대표는 아마도 지금 전국을 또다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번 주는 소환 전국이거든요. 소환하고 또 조사하고 이런 전국 속에서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류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서서 영수회담이라는 건 어쨌든 적극적으로 단판을 짓겠다. 단판을 짓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하야를 요구하고 이선 퇴진을 요구할 텐데 안 들어줄 건 뻔하니까 탄핵이라는 이 명분 쌓기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주님. 예,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이 진행한 1, 2차 사과 그리고 국회에다가 책임 총리의 추천권을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 11월 10일 위대한 시민혁명을 통해서 단호하게 거부한 것 같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은 즉시 퇴진할 것인가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진퇴에 대한 명확한 정치 플랜을 함께 합의하자, 상의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만약에 국민들의 항복 선언을 한 후에 모든 권한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각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겠다. 헌법 7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행하겠다고 한다면 그 대행이 오랫동안 임기를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대행 체제가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맞춰서 조기 대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치권이 이제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제시해야 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상호 소장님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 오늘 일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에도 주호영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가는 것이 가장 법적인 절차에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이런 얘기를 주호영 의원이 했거든요. 네, 어떻게 일부 보시나요? 신문에서 헌법 71조를 이야기하면서 71조를 거론하면서 오늘 조선일보에도 사실 그게 나왔죠. 권한대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열어놓은 것 같고요. 그것도 사실은 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4가지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이 하야하는 것. 하야하는 것 1. 그다음에 이선 후퇴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탄핵이고, 하나가 더 있는데, 책임 총리인가요? 아니. 질서 있는 퇴진.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나의 아니라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선 후퇴 책임 총리죠. 자, 저는 사실은 거국내각이라든지 혹은 책임 총리제라든지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1년 2개월을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사실 위헌적 상태로 너무 오래 끄는 거죠. 그리고 위헌도 위헌이지만 사실은 1년 2개월 동안 우리나라 국정이 계속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도 내각은 예를 들어서 시한을 정하고 몇 개월 후에 그러니까 대선을 치른다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2가지로 요약을 하면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조기 대선을 하거나, 사실 권한대행이라는 것도 저는 좀 어정쩡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라든지 사드라든지 혹은 국정교과서라든지 이런 문제를 권한대행이 1년 2개월 동안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저는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도적인 어떤 그런 이 내각 내지는 어떤 정치 형태는 과도적이어야 된다.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합법적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건 아니면 개헌을 하건 아니면 탄핵을 통과해서 면접을 받건 아니면 탄핵 이후에 새로운 어떤 정부가 탄생하건 합법적인 정부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정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즉시 퇴진과 탄핵은 사실상 정치를 포기한 선언이고, 그야말로 근데 탄핵은 합법적이긴 하지만 정치의 부분, 우리가 대법원장을 대통령으로 삼지 않고 직접 법을 관할하는 대법원과 다르게 대통령을 선출하는 의미는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즉시 퇴진과 탄핵 이전에 이번 주까지는 최대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를
그 야당과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래서 수용하고 그리고 그 권한대행 체제가 말씀하신 대로 1년 2개월 이상 가는 거는 그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있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그 국가의 수반을 선출하는 것이 이 혼란을 빨리 종식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시점에서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일각에서는 계엄령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 그게 또 기가 막혀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근데 문제는 청와대의 대응이 항상 이게 뒷북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태가 위중할수록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제적이고 둘째는 파격적이어야 하는데 선제적이지도 못하고 파격적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질질 끌려가면 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청와대의 어떤 대응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이지 못하다. 리스크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면 사실은 정무적 판단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정세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떠한 지금 위험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혹은 위험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현재 청와대는 이번 주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환 전국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또 이완시키고 잠재울 수 있는 하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번 주는 검찰 소환을 자꾸 검찰이 지금 15, 16일 날 하겠다라고 공언하는 것 자체도 그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 상황으로서 지지율 추이를 또 한번 바라보겠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의 생각 아닐까 합니다. 지지율 추이요? 제가 봐도 아직도 권력에 대한 대통령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 어제 바로 발생했는데 그 100만 촛불 시위가 있던 날은 대통령이 관저에서 집회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데 그 상황이 관저에서 보고받을 상황입니까? 집무실에 나와서 참모들과 함께 정권의 명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될 시기에 관저에서 홀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납득이 하지 않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아니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회의를 한 것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나온 것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즉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듯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도 저는 100만 촛불 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통령이 남은 선택은 빨리 6.25와 같은 상복 선언을 하고 모든 문제를 국회와 상의해서 총리에게 권한을 대행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협의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일 텐데 아직도 너무나 정세인식이 아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종국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이제 검찰이 어쨌든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청와대는 빨라야 11월 15일 정도에 입장이 정해질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더라도 사실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오늘 갑작스럽게 안봉근 이재만 수석 비서관들 전 비서관 수석은 아니죠. 전 비서관들 소환 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에 앞서서 소환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박 대통령 전에 소환돼야 될 사람이 몇 사람들 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검찰이 지금 굉장히 빨리 지금 그 일정을 당기고 있다. 그거는 그야말로 탄핵에 대한 정치권이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빨리 끝내야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어떤 혐의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헌법재판소. 싫다고 탄핵할 수도 없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렇게 빨리 하는 건 탄핵에 대한 근거를 빨리 마련해서 사실 친박이나 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빨리 탄핵을 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결론이 나면 사실 면죄부는 아니죠. 무슨 말씀,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예. 탄핵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면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이 뭐 친박이나 청와대 측은 3분의 2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핵을 차라리 빨리 아니죠. 그런 거꾸로입니다.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예. 탄핵의 전체적인 요건이 3분의 2인데 예. 새누리당이 29명만 지금 오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비상시국회의에서 50명 정도가 예. 지금 비상시국회의를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왜 탄핵을 빨리 청와대에 서두른다고 보세요? 헌법재판소죠. 그러니까 3분의 2 발의는 돼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면 그다음에 헌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헌재는 사실 이 9명 중에 6명이 결정을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사실 굉장히 많은 헌재 재판관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헌재에서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재에서 만약에 사실 탄핵이란 건 굉장히 엄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면 국민들이 신뢰를 철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뭐 그런 귀절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귀절에 맞게 이 요건이 갖춰져야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안 한다면 그런 대통령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과 청와대에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 흘러나오는 거 보면 설마 탄핵 유발자가 되어서 그 기간 동안 시간을 벌면서 그리고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국회를 통과할 때 시간 그리고 헌법 탄핵하면은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결이 돼야 되니까 의결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가 볼 때 역풍이라든가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또 헌법재판관들 자체가 보수 정권에서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끌으면 지지자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서 역풍이 불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탄핵 유발을 하는 발언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한다면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심스럽게 대면 조사나 제3의 장소를 운운할 때 청와대에서는 전격적으로 대통령도 국민도 잘못을 저지르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검찰에 내가 출석하겠다라고 나와도 국민들이 납득할 듯 마듯한데 제3의 장소 운운하는 거 보면 아직도 대통령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도 국민이 갖고 있는 이 저항의 의미, 100만 촛불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 예. 아닙니다. 지금 촛불 이번 주에도 계속 하나요? 네네.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는데 다음 주에도 크게 한다 그러죠? 네, 이번 주는 이제 전국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상경 투자를 하지 않겠다. 지역별로 하니까 사실은 조금 좀 쉬는 그러니까 모이긴 모이되 완전히 동원하는 어떤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제 전국적인 어떤 조직을 동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마지막 결단에 그 애국적 결단에 대한 골든타임을 준 거고요. 이 일주일을 그냥 보낸다면 뭐 이번 주말에도 전국 동시다 발언하겠지만 그 다음 주에는 아마도 100만이 아니라 200만, 300만 거대한 국민의 함성이 또다시 들릴 것 같아서 그 전에 대통령과 정치권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과 수습안들을 만들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하게 새누리당은 어떻게 이정현 대표 1월 21일 날 전대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비박은. 네, 보십니까? 꿈이죠. 일단 꿈이죠. 꿈. 그러니까 1월 21일이라는 어떤 이 날짜까지 박은 거 보면 플랜이 분명히 있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어디 신문에 지금 언론은 반기문 기다리며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어저께 또 제안을 했어요. 당권 대권 다 주겠다. 반기문 총장이 친박한테 안 올 것 같으니까 둘 다 주겠다. 이런 어떤 제안 아닐까 싶은데. 네, 저는 이정현 대표 제가 볼 때는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하는데 본인의 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장막에 쌓여있는 비선 실세들이 이정현 대표 사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이정현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본인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막에 숨어있는 김기춘, 김경환 등 친박 실세들이 이제 비겁하게 숨어서 장막의 정치를 그만두고 무대에 올라와서 링 위에서 국민과 함께 멋진 승부를 가렸으면 좋겠는 정직한 정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도 지금 사실 풍전등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이 여러 가지로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당의 생명은 그리고 정당의 이 유지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 점을 지금 새누리당 구성원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 전국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혈단을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